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쾅.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러시아를 상대로 계획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을 즉시 끝내기 위해 천재적인 3단계 전략을 막 공개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전략가들이 고안한 이 계획은 러시아의 아픈 곳,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내부를 직접 겨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주요 이점들 중 일부도 빼앗아 버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으로 러시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 집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공을 러시아에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이것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3단계 계획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 글에서 민간인과 인프라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 전략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시간으로 100%의 공중 위협을 식별하고 최소 95%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방공망 강화로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그리고 유도폭탄은 푸틴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들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9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침공 후 월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91발의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 158발의 미사일, 약 5,500발의 유도 항공폭탄, 그리고 6,000대가 넘는 공격 드론을 발사한 공습의 일부였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하는 것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누구도 바라지 않을 만큼 이를 더 잘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격을 벌였고 1월 말쯤에는 12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정전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군사 목표보다 민간인을 더 많이 겨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 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56,55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15,17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1,37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 수치는 유엔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상자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자가 모두 공습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폭탄이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 도시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공습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중공격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이 완료되면 3단계 전략 중 1단계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합니다. 4단계 소형 방공 시스템 구축과 요격 수단 확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페도로프는 중요한 조직 개편이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영공이 방어되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덧붙입니다. 요격 수단에 대한 언급은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공격형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해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수행하는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자원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샤이드형 드론은 러시아가 제작하는데 약 3만 5천 달러밖에 들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5배 또는 10배 나 더 비싼 방공 미사일을 낭비하고 싶은 표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훨씬 더 나은 것은 샤이드형 드론을 격추시키는 데 드는 무기 제작 비용이 더 저렴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는 드론 군집을 투입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요격 드론의 등장입니다. 유나이티드 44 미디어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가 요격 드론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으며 현재 이 드론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발사체의 30%를 격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우크라이나는 한 대에 3,000, 5,000달러만 지출합니다. 즉, 샤이드형 드론을 격추하는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 내 목표를 지키는 동시에 러시아에게 3만 5천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타겟된 수천, 수만 대의 샤이드를 곱하면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에 큰 타격을 입히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새 전략 3단계에 대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2단계부터 다뤄야 합니다. 하늘이 방어되고 이상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사체를 95% 요격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지상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군인들은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현재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하는 땅 한 조각마다 병력과 장비를 크게 소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치명적인 방어가 강력한 공격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러시아를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러시아를 육상, 해상, 사이버에서 완전히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이 분야들 중 첫 번째가 페도로프의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영웅심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적은 우크라이나 땅 1km마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는 평방 킬로미터당 156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평방 킬로미터당 200명 이상의 점령군 사살입니다. 페도로프가 선언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X명의 군인을 보유합니다. 우크라이나가 Y만큼, 즉 평방 킬로미터당 X보다 더 많은 수를 파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의 전체 군대를 완전히 후멸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목표 달성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전쟁연구소 ISW에서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4,831 평방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수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푸틴은 2025년 말 평화협상에서 지렛대를 얻으려 했으며 러시아는 점령하지 않은 영토를 점령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사실로 인정하면 2025년 러시아의 평방킬로미터당 사상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약 41만 5천 명 의사자를 냈습니다. 러시아는 그 수치를 4,831로 나누면 평방킬로미터당 거의 86명의 러시아군 사상자 비율이 나옵니다. 페도로프는 그보다 2배가 넘는 비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2026년 초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ISW가 2월 2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 1일부터 2월 19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572 평방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ISW가 2월 20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50일간의 전투 동안 러시아가 하루에 11.44 평방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셈입니다. 이 수치에 1월의 31일을 곱하면 354.64km가 됩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월에 31,68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러시아의 1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 비율은 이제 89.3명에 달합니다. 2025년에 비해 큰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페도로프가 바라는 일, 제곱킬로미터당 200명 사상자에 가까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곧 공개할 작은 반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00이라는 수치를 러시아에 가해야 할 소모율로 언급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00명까지는 평방킬로미터당 사상자가 늘수록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야심찬 목표를 갖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인력 측면에서 푸틴의 침공이 러시아에게 너무 큰 대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인력 관련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는데 이미 진전이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집 활동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최근 3개월간 전쟁에서 잃는 병사보다 적게만 모집했다고 보고하며 이는 2월까지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에 약 3만 5천 명의 병사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자체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3만 1,680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즉 한 달에 3만 5천 명을 모집한다면 러시아의 모집 인원이 손실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반전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셔서 항상 한 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치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은 31,680, 2026년 1월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아니라 러시아의 사망자 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전장에서 완전히 제거된 병사들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탐함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자와 전쟁 포로로 잡힌 병사들을 포함한 다른 사상자를 더하면 러시아의 사상자 수는 실제로 한 달에 약 4만 명에 달합니다. 그 숫자를 아까 공유한 계산에 넣어봅시다. 만약 러시아가 1월에 확보한 354.64제곱킬로미터를 위해 4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면 우리의 평균치가 맞다고 가정할 때 러시아의 실제 사상자 비율은 제곱킬로미터당 112.7명에 달합니다. 아직 페도로프가 원하는 200에는 못 미치지만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2026년 내내 러시아군의 파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면 제곱킬로미터당 200명의 사상자라는 야심찬 목표도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러시아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네메시스 대대 참모장인 아르템 벨렌코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이미 러시아 병사들을 쓸어버리고 있는 드론이 가득한 방어선, 즉 치명적인 살상구역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이 살상구역을 25km, 약 15.5마일만큼 확장하는 것입니다. 벨렌코프는 유레키브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리 진지에 도달하려면 25km를 걸어 완전히 지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살상구역 1km를 통과할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요새화된 진지에 도달하기 전에 더 오래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살상구역에 들어오는 러시아군 대부분은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살상구역을 더 넓고 더 치명적으로 만들면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1제곱킬로미터마다 러시아군 사상자를 200명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조달 시스템 개선과 핵심 개혁 완성부터 데이터 기반의 훈련 및 지휘체계 전환까지 구체적인 해결책과 프로젝트 목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의 군사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부대 효율과 데이터 활용, 조달 속도가 개선되면 러시아군 사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상자 한 명 한 명이 러시아에 돈이 들게 하고 그와 함께 종종 발생하는 장비의 손실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갈래 전략의 세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수개월간 해온 것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전쟁에 필요한 경제 자원을 박탈할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러시아가 자금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계약 보너스를 높여 우크라이나에 가까이 가지 않았던 자원자들도 계약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러시아는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됩니다. 러시아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면 푸틴의 침공에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 군인 계약, 선전 활동에 쓸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표도로프는 말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3단계 전략 중 세 번째는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정조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으로 전 세계에 석유를 팔아 전쟁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 통로가 차단되면 자원은 크게 줄어듭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페도로프는 강력한 제재와 파트너들과 협력, 그림자 선단 대응 전략, 해상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침공 후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의 생명줄이 됐습니다. 제재 부담이 커지자 푸틴은 노후 유조선으로 선단을 만들고 러시아는 이를 수년간 제재 회피에 사용했습니다. 그림자 선단 관련 수치는 불분명하며 이는 선단 특성상 놀랍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그림자 선단에 1240척이 넘는 선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선박들이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해상 석유의 약 69%를 운송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은 연간 870억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며 이 모든 돈은 크렘린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끊어야 할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그림자 선단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그림자 선단 선박을 공격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지중해로 보내 12월에 캔디로를 공격한 사례도 포함됩니다. 1200척이 넘는 선박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더 많은 선박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의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된 유조선을 싸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선단 선박을 헐값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가 말했듯이 우크라이나와 많은 파트너들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들로 그림자 선단이 석유를 운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져야 합니다. 제재와 봉쇄는 도움이 되지만 러시아는 종종 선박의 국적을 바꾸거나 그림자 선단 선박이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숨기는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이 두 가지를 빠르게 회피하곤 합니다.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 지적처럼 개별 압류 사건이 언론에 주목받아도 전체 선단을 막기엔 부족합니다.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 RUSIN가 제재를 쉽게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는 EU 일원으로 러시아 제재를 시행하지만 선박 판매로
러시아 그림자 선단 구축을 도운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RUSA와 아마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진정한 변화는 서방이 그림자 선단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7개국은 그림자 선단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여기에 노르딕 발트 8플러스가 합류하여 그림자 선단 단속에 전념하는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RUSA는 이런 태스크포스가 그림자 선단 선박이 제재 없이 활동하고 이미 해상 교통을 위협한 남중국해 국가들을 참여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3단계 계획 중 처음 2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그림자 선단을 무너뜨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수와 허점 차단을 위한 체계적 캠페인은 러시아 석유 판매에서 수십억 달러 손실을 야기해 이미 2026년 공식 목표치의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 적자 상황에서 크렘린이 세수를 잃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하는 경제적 고통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타격을 줍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침공이 러시아에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영상 초반에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 공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 3단계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것입니다. 3단계 실행 과정을 구축함으로써입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 실현을 위해 해야 할 3가지를 밝혔다. 첫 번째는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국제 원조 달성을 위한 윈윈 협력입니다. 페도로프는 드론 구매, 군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급, 그리고 방공망 강화 및 기타 방위 시스템의 필요 충족이 실행 1단계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선단 관련 행동까지 더하면 푸틴에 반대하는 이들과의 관계 강화가 러시아를 더욱 약화시킬 것임을 이해하는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페도로프는 모든 기술 주기에서 적보다 최소 10단계 앞서 혁신 전쟁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공격 명령마다 러시아를 찌르는 강철 호저로 변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모든 것을 정의해왔으며 그 결과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80%가 무인 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요격 드론 개발로 방공에 혁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인 차량이 개발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점점 더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계산법에 능해야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러시아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델타를 통한 이베이얼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미 전장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다음 단계는 데이터를 결정적인 힘으로 바꾸고 더 많이 보고 더 빠르게 생각하며 더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로 우크라이나는 공습 접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그림자 선단 선박 정보를 더 파악하고 파트너와 협력해 선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력의 성공 여부와 제곱킬로미터당 러시아군 사상자 200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사항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것이며 이는 3단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인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페도로프가 분명한 계획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며 그 계획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어서 러시아의 전체 침공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페도로프의 계획, 특히 혁신과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자르 그룹은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전체 군대에서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 그룹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러시아 군인을 사냥하는 일을 24시간 맥도날드식 운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오파르트2 A6 전차의 승무원들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격파를 해내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도 멈출 수 없는 살상병기가 배치되어 러시아군이 처음 보는 것입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보내졌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국 군대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차혁명에 맞서야 합니다. 레오파르트2 A6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월 8일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트2 A6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거리에서 사상 최고 기록의 격파를 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전차는 러시아의 T-72 B3을 5.5km, 약 3.4마일 거리에서 직격으로 명중시키며
충격적인 저격 소총으로 변신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차는 그런 교전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기록상 가장 긴 전차대 전차 교전 중 하나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레오파르트 전차의 포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러시아 T-72의 취약 부위를 정확히 맞췄을 정도의 놀라운 명중률과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강력한 사격 통제 능력이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으며 아미 레코그니션은 격파 조건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레오파르트2 A6,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전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전차에 장착된 라인메탈 120mm L55 활관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 포는 장거리에서의 살상력을 유지하면서도 포구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 탄환은 그 포에서 발사될 때 초속 1700m, 시속 약 3800마일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차 포탄이 3마일을 조금 넘게 이동해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속도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 탄환은 1초도 안 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에 따르면 DM-53 운동 에너지 탄환은 5000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기록적 타격보다 500m 짧아 우크라이나가 해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하지만 사거리와 속도만이 격파에 방해가 되는 유일한 장애물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도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목표물이 느리거나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T-72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움직였더라도 DM-53 포탄, 이 약 1초 만에 도달하므로 그 움직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격을 처음부터 가능하게 하려면 필요한 조율이 훨씬 더 큰 도전 과제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2A6 승무원들은 먼 거리에서 러시아 T-72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가능하려면 다른 요인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드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공격이 성공하려면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차를 정면에서 직접 격파할 수 있었다고 알려진 경우에는 실제로 사격을 하기 전에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T-72의 취약 지점인 포탑링, 포방패, 그리고 하부 글라시스가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2A6 전차에서 발사된 운동에너지 탄이 명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차를 찾아 멀리서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목표물이 우크라이나가 확신할 만큼 완벽히 위치할 때까지 계속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드론이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사격을 성공시킨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명중시켰다고 주장하는 T-72 상공의 정찰 드론을 띄워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러시아 전차 위치 정보를 수집해 레오파르트 2A6 승무원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게는 그래도 쓸만한 장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A6에는 EMES-15 안정화 사수 조준경을 포함한 첨단 사격 통제 및 조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상장치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결합해 어떤 조건에서도 표적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리가 멀다는 점이 문제였지만 정찰 드론 운용자가 데이터를 승무원에게 전달했다면 탱크 승무원이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도 표적 획득 도구로 사격을 조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2 A6의 사격 통제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사거리, 탄약 종류, 환경 변수, 퉁속, 차량 고도, 그리고 포신 마모 상태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승무원이 최대 3km 거리에서도 1차 사격 명중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거리에 2.5km를 추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전차 승무원들은 포탄 속도와 에너지 손실을 고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드론 조종사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먼 거리의 표적을 전차 포탄으로 타격할 때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주장 자체를 제외하면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2 A6 전차가 어떻게 이런 사격을 성공시켰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는데 이 영상이 제작되는 시점까지 우크라이나가 이 기록적인 사격을 성공시켰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센서 데이터나 영상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명중시켰을 수도 있고 그 기록적인 격파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격파를 해냈는지에 대해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트 2 A6 전차 중 하나로 장거리 타격을 했다고 보도하는 한편 구형 레오파르트 1 A5 전차들을 임시 자주포로 개조해
이번 기록적인 타격에서 주장된 5.5km 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격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레오파르트 1 A5 전차를 사거리 12km, 즉 7.45마일에 달하는 자주곡사포로 개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새로운 포신 장착 시 사거리가 18km, 약 11마일까지 연장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산 전차가 3번에서 4번 사격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고 보고하며 러시아 소련 시절 전차는 같은 목표에 최대 7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크라이나가 전차를 본래 목적 이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A6 전차는 5.5km 거리에서 적 전차를 직접 명중시키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표준 105mm L7포를 장착한 레오파르트 1A5 역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차를 사용하는 간접 사격 용도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창의성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보여준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제공받는 장비의 장점을 그 장비를 만든 제작자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간접 사격 무기로 바꾸는데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월 19일, TCH는 벨기에가 2025년 4월에 발표했던 레오파르트 1 A5BE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코케렐 3105 포탑과 엄폐에서 간접 사격이 가능한 코케렐 HP4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전차들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우크라이나가 임시포처럼 쓰고 있다고 언급한 레오파르트 전차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소식에 반기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론되는 거리에서 전차로 전차를 격파할 수준에 이르렀다면 러시아는 큰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대전차 무기, 지뢰, 드론의 조합으로 인해 4월 10일 기준 러시아는 11,848대 전차를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사용해온 무기 목록에 전차까지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잃어버린 전차를 잘 보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포브스의 2월 보고서에서 데이비드 햄블링은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T-90M 전차의 생산 속도를 연간 250대로 높였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수학만 해봐도 이 생산 속도로는 연간 3,000대에 가까운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영 전차 제조업체인 UVZ가 수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연간 100대도 안 되는 전차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을 더하면 러시아는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전차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먼 거리에서 타격해 무엇이 오는지도 보지 못하는 T계열 전차 전력을 대체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일로 푸틴 군대가 허를 찔렸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차를 임시 포병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차들은 방어의 거인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곧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전차 1대와 드론 52대가 싸우면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전차 한 대가 파괴된다고 답했다면 대부분의 전쟁 시점에서 맞는 답입니다. 전차가 전쟁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이유 중 하나는 드론이 전차를 무력화하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판도를 바꿨습니다. 남은 드론 52대가 격추됐고 전차 한 대는 계속 사격 중이라는 것입니다. 52대 드론 공격을 버틴 전차가 어떤 종류일지 맞춰보세요. 그것은 레오파드입니다. 4월 6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 드론 운용자들이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1A5 전차 한 대를 상대로 하루 종일 공격을 벌였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차는 케이지, 나무 팔레트, 교묘하게 배치된 그물망과 장갑 패치 등 안티드론 방어 장비로 덮여 있었으며 FPV 드론과 몰라야 드론의 맹공을 견뎌내며 지상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드 전차 여러 대를 지원한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제5 독립중 기계화 여단 이 운용하는 이 전차는 측면에 고슴도치 방어 시스템으로 알려진 풀린 강철 케이블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철 케이블은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 프로펠러를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드론은 여전히 폭발하지만 전차 자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의 장갑이 살아남아 다음 전투에서도 계속 싸우고 사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조한 레오파르트 전차가 오랜 시간 공격을 견딘 덕분에 러시아가 밖으로 끌어내려던 승무원들이 계속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드론을 파괴하는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정지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많은 레오파르트 1 A5 전차를 임시 자주포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동성이 아니라 전차를 엄폐물에 숨겨 러시아 진지를 반복 공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파괴하지 못할 만큼 방어 장비가 많은 레오파르트 전차로 그 목표를 달성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진지는 전차 포격으로 파괴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잃지 않은 채 러시아 방어선 붕괴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과 4년간 전차 파괴 경험은 푸틴 군대에 전차가 더 이상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구식으로 만들 위기에 처했던 기술을 점점 더 기발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더 이상 전차답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차는 이제 장거리에서 저격수처럼 적을 잡는 존재, 적 진지에 막강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포병, 러시아가 드론을 소진하도록 강요한 뒤 흠집 하나 없이 등장하는 방어의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전차 전술은 변화했고 우크라이나는 그 변화를 여러 방식으로 굳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트 2 A6 전차로 거뒀다고 주장하는 성과를 다시 살펴봅시다. 5.5km 사격이 확인되면 우크라이나가 장비 한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거리 격파가 전쟁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으며 드론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주요 전차 파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먼 거리에서 러시아 장갑차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는 우크라이나의 큰 이점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장 일부에서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의 분석이 맞고 실제로 드론이 사용되었다면 우크라이나의 기록적인 전차 격파는 우크라이나가 실시간 전장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격파는 매우 뛰어났고 아마 일회성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부대 내에서 점점 더 향상된 통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러시아에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지금은 푸틴의 군대가 스타리링크 상실과 푸틴 자신의 텔레그램 메시지 단속으로 인해 통신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차 우려에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장갑전차와 운용 방식이 더해졌습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제작한 거북이 전차는 임시 철장으로 드론이나 대전차 로켓을 막지 못해 자주 조롱받았습니다. 그 거북이 전차들은 추가 장갑 때문에 너무 느려져서 원래 방어하려던 무기를 피하지 못하고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되는 둔중한 괴물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간단한 해결책으로 모든 비판을 뒤집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생각을 못한 것이 놀랍습니다. 거북이 전차가 제대로 기동하지 못한다면 아예 움직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대신 그 전차들의 대드론 방어 체계를 더 씌우고 포탑이 여전히 회전해서 원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건 레오파르트 1A5에서 확인된 모습입니다. 이 전차는 드론 공격 52회를 버텼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전차를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는 방어용 괴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 승무원들은 무거운 방어 장비가 추가돼도 포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천천히 전진하며 러시아 진지를 공격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개조 레오파르트 1 A5 전차의 고정식 장거리 사격에 반이동식 임시 포격이 추가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차가 거의 쓸모없어 보이게 된 현대전에서 이 전차들을 활용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과 개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4월 2일 보도에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레오파르트 2 A4 주력 전차를 운용할 승무원들을 위해 전차 승무원 훈련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을 훈련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비 전차 조종사들이 실제로 사용할 전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의자에 앉아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한 채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 목적을 위해 39개의 가상현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시스템은 84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회사인 파인드 리얼리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그것이 많은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돈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혼합현실 훈련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들은 실제 탄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차 포탄을 발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차를 실제로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장갑차에 대한 마모가 줄어들고 그 결과 유지비도 줄어듭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할 때까지 전차를 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훈련에 쓰인 전차는 표적이 되지만 혼합 현실 훈련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레오파르트2 A6 전차 승무원이 불가능해 보였던 격파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차 때문에 러시아가 맞닥뜨린 문제는 아마 일회성에 그칠 그 한 번의 격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 조정 능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통신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훈련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차를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고 있으며 서방 무기를 활용한 창의성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전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푸틴의 병사들에게는 비인간적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진 불운한 모든 러시아인들은 이 무언가가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기계적이고 괴물 같은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인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25,000대의 감정 없는 기계들, 이 러시아를 지도에서 지우기 위해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맞이하게 될 전장의 미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4월 18일 텔레그램을 통해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체계 제조업체들과의 회의 결과 국방부가 연말까지 25,000대의 지상 로봇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현재 제작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전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엄청난 약속이며 우리가 나중에 더 깊이 다룰 로봇 기술로의 점점 더 커지는 전환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2026년에 25,000대의 지상 로봇이 도입된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보다 이런 치명적이면서도 생명을 구하는 기계를 2배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을 실험했다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로봇을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기계를 단순히 보조로만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로봇을 대량 생산하며 가능한 한 많은 최전방 병사를 감정 없는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고기 분쇄기를 러시아 병사들에게 도살장으로 바꾸려 합니다. 페도로프에겐 이 모든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가 게시물에서 밝힌 대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최전방 물류의 100%를 로봇 시스템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푸틴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항상 우크라이나의 물류를 어디에서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은 보급품과 장비가 최전선에 도착하는 것을 막는 명백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급품 차단의 또 다른 이점이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멈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급품을 누군가 운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임무는 예전에는 군인들이 호송차를 운전하거나 보급품을 살상지대를 통과해 최전선까지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생산을 늘리면서 보급망 유지를 위해 군인들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로봇이 이 일을 대신하면 우크라이나 보병을 더 많이 방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로 푸틴은 전쟁에서 매일 약 1,000명의 병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병력이 확보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몇 달 동안 놀라운 속도로 영토를 해방시킨 파괴적인 반격을 수행할 병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25,000대 지상 로봇 투입은 우크라이나 물류체계 강화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 더 많은 러시아 병사가 간접적으로 희생됩니다. 페도로프의 전선 물류 100% 지상 로봇 수행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목표 달성에 길에 있습니다. 특히 전선 주요 구역에서 물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이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에게 시험의 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장 뚜렷이 드러난 곳은 포크로우스크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도시를 도네츠크 점령의 핵심으로 보고 1년 내내 공격했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우스크 일부를 강하게 방어했고 이것만으로도 성공이었습니다. 모든 논리로 보면 포크로우스크는 더 일찍 함락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도시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계속 싸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상 로봇이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BBC에 따르면 페도로프가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25,000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로 그 로봇들이
지난해 11월까지 포크로스크 전선의 모든 물류의 약 90%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을 활용한 작전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을 이용해 2만 1,500건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그중 9,000건은 3월 한 달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기계를 활용한 작전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로봇배 개발과 배치를 점점 잘할 뿐 아니라 러시아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모든 로봇으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목표인 2만 5천 대가 2025년에 제작된 지상 로봇 수의 2배라면 올해 초까지 우크라이나는 약 12,500대의 이러한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21,500건 이상의 임무가 수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많은 지상 로봇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BBC는 지상 로봇이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병력이나 대형 차량보다 훨씬 더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조종할 수 있어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중 드론보다 전자전 방해에 훨씬 더 강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지하기 어려워 러시아가 두려워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병사들은 감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자신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돌진하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상 로봇을 발견하고 제거할 방법을 막연히 바라는 게 유일한 답인 듯합니다. 알고 보면 그 로봇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단순 물자 수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헤드라인 수치로 돌아가면 2026년에는 2만 5천 대 지상 로봇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은 이미 주문을 받았고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관은 지상 로봇 제조업체들과 이미 19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들의 총 가치는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지상 전략의 핵심이 돼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페도로프는 조달 계약이 제조업체들에게 더 긴 기간을 제공하도록 변경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특정 지상 로봇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받는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정성은 지속 가능성을 낳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는 회사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산업의 이면에서도 전장만큼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과 생산의 변화는 우크라이나 로봇 산업의 지상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가치가 있습니다. 페도로프와 국방부는 전방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200개의 기업이 포함돼 AI 기반 방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상 로봇을 개발하는 19개 기업 외에도 FPV 드론, 장거리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그리고 해군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의 공백을 메우는 해상 드론을 개발하는 수십 개의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이들 기업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및 로봇 개발자들에게 자금을 분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브레이브원 플랫폼에 300건이 넘는 AI 관련 개발을 등록했습니다. 현재 AI는 이미 전장에 투입된 70개 이상의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양뿐 아니라 다른 면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말까지 2만 5천 대의 지상 로봇을 보유한다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로봇을 더 강력하고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자국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모든 단계에서 적보다 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페도로프가 개선하려는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 혁명의 또 다른 측면이며 이제 그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밀리터리 쇼를 보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제조업체들과 맺는 계약의 금전적 측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도록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과거 자국 지상 로봇 제조업체와 관련해 스스로 초래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세제 변화로 인해 발생한 계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계약을 맺은 우크라이나 제조업체들이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속화 역시 페도로프가 신경 쓰는 부분이며 아이디어 구상부터 개발 그리고 전장 배치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상 로봇 자금 조달이 조율돼 우크라이나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구매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제조업체의 신속한 작업과 불필요한 관료주의 감소를 위해 계약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가 말했듯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새로운 지상 로봇을 병사들이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의미 없습니다. 페도로프는 이 부분도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국방부 내에 UGV 역량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그 센터는 우크라이나 참모총장과 군과 협력하여 NRC, 즉 우크라이나에서 지상 로봇을 가리키는 용어의 전선 배치를 가속화하고 제조업체들을 위한 단일 센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의 훈련과 테스트를 중앙 집중화하여 최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개발만큼이나 배치도 통제된 속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둘 다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장에서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를 풀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상 로봇이 이미 등장했으며 2026년 말까지 그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25,000대의 로봇으로 구성된 인간이 아닌 병력이 러시아 소멸을 목표로 집결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행되는 방식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상 로봇은 전투가 가능하며 곧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들의 주요 목적은 푸틴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계속 필요했던 병력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잠시 보크로프스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들이 이미 그 센터에서 물류의 90%를 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보병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크로프스크 등 격전지에서 지상 로봇 사용에 덜 주목받는 점은 이 로봇들이 우크라이나에 없던 선택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살상구역은 많이 언급됐으며 일부 전선에서는 전선 너머로 약 90마일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도 자체 살상구역을 보유해 여러 번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후방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포크로프스크가 그 예시였습니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의 포크로프스크 포위 시도로 부대 전체가 보급선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크로프스크에 지상 로봇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병사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급품은 바닥났을 것이고 철수할 수 있는 좁은 기회마저 완전히 닫혔을 것입니다. 지상 로봇은 러시아가 만든 살상 구역을 병사나 기존 차량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 중 일부는 보급품을 실은 상태에서도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만큼 작아서 대형 차량으로는 갈 수 없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색상에 위협이 감지되면 숨거나 대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지상 로봇은 보급품을 전선에 꾸준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보병의 로봇화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화는 지상 로봇이 전장에서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들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상 로봇 제작이 우크라이나 보병에 미치는 큰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병사들을 모집하고 진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국 인구의 약 4배에 달하는 국가와 상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이 로봇들은 물류 외에도 여러 역할을 합니다. 많은 로봇들이 전선에 약을 전달하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방으로 후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 덕분에 잃을 뻔한 생명들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구출된 병사는 종종 다시 전투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는 사상자 비율을 낮게 유지하며 병사들을 푸틴이 자기 병사들을 대하듯 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2년 5월 이후 러시아가 장비 손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병사 후송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뉴스위크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전선의 푸틴 꼭두각시들이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으로 부상병을 대피시키는 걸 보면 사기가 크게 꺾일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부상병 대피도 허락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는 병사 구출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인력난이 문제입니다.
카네기 재단이 3월 17일에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선 전역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원 입대가 줄어들고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복무해온 최전방 병사들 사이에서 이해할 만한 전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징집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0만 명의 시민들이 러시아와의 전투를 피하려 징집을 회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단이탈 병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법원에서는 무단이탈 병사들을 상대로 약 29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카네기 재단은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인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을 독립적 자원이 아닌 군 체계 내 한 요소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을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로봇들은 병사보다 더 많은 짐을 운반하며 병사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해 적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리더십, 훈련, 조직, 교리가 결합되어야 효과적인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적절한 장비가 더해지면 우크라이나는 적은 자원으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0명의 병사로 구성된 부대는 러시아에 취약하지만 지상 로봇과 공중 드론을 갖추면 위협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 최전방 병사를 대체할 지상 로봇을 실제로 제작할 기술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미 인명 피해가 최대 30%까지 줄었고 우크라이나가 2026년 전년도보다 2배 많은 지상 로봇을 생산하게 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력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인력 소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군인들을 자원처럼 대합니다. 러시아 지도부와 군대는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이 기여하는 전체적 전투 방식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상률은 늘고 우크라이나의 사상률은 줄고 있습니다. L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1제곱킬로미터 점령마다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러시아 사상자가 병력 충원 속도를 앞지르며 이 현상이 2026년 내내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페도로프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월 14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가 지상 로봇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25,000대의 지상 로봇 도입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군대 운영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이 아직은 주로 물류와 후송에 사용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로봇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딘가의 편안한 사무실에서 두 남자가 에너지 음료를 마시며 할 일 목록을 스크롤하고 가끔씩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야근을 하는 프로그래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크라이나이고 이들은 드론 조종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책상에 앉아 멀리서 컴퓨터로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판을 바꿨고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만 봐도 이 전쟁의 큰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침공을 시작했을 때 초반 전략들은 익숙해 보였습니다. 대규모 포격과 압도적인 병력 지원을 받으며 전진하는 전차 부대의 행렬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약 90만 명의 현역 병력 중에서 약 19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집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위해 약 16만 명의 현역을 보유했습니다. 러시아가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기대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상된 전격전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드론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은 기술 집약적 드론 전투로 변했으며 이제 방 안에서 가장 뛰어난 드론 조종사가 한 번의 교대 근무 동안 입히는 피해가 한 주간 전체 기갑부대보다 많아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러시아는 여전히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병 전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현역 병력은 실제로 120만에서 150만 명 사이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약 6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5세에서 60세까지 누구든지 징집할 수 있는 강력한 동원법을 통해 약 88만 명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론상 러시아가 여전히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앞서 언급한 드론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후자는 전자가 드론 운용의 단점을 거의 완전히 없애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의 드론팀은 목표 지점에서 대략 15, 20마일 이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전선 가까이에 급조한 벙커를 설치하고 러시아의 포격과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장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노출된 작업이었으며 그들이 공격 임무, 감시, 정찰, 그리고 다른 드론을 위한 전장 지원까지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신호 교란기를 우회하는 광섬유 FPV 드론을 배치하는 등 자체 드론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전선 위치는 점점 더 치명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메시스 부대 제412 독립무인체계연대는 아주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조종사들이 전혀 전선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은 스타랄링크에 있습니다. 위성 단말기를 드론에 직접 통합하고 실제로 접시 안테나를 항공기 상단에 부착함으로써 드론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지구상 어디에서든 안정적인 연결만 있다면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네메시스 드론 개발자 중 한 명이 말하길 스타링크를 장착하자는 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전파 지평선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조종사와 드론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스타링크와의 통합은 우크라이나의 전체 작전 모델과 위험 보상 계산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상요원은 여전히 전선 가까이에 있어야 하며 드론 발사 유지나 탄약 재장전이 가능할 만큼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그 나라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는 키이우에 있는 따뜻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스무디를 마시며 한 번의 임무에 3개에서 4개의 포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군인은 장비를 재장전하고 방어 위치가 여전히 보호되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 주장은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기자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어딘가의 안전한 사무실에서 네메시스 운용자 2명과 함께 밤 근무를 보내며 델 모니터 2대로 실시간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올레흐는 전쟁 전에는 비디오그래퍼였습니다. 안톤은 콘크리트 공장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둘 다 2022년 초에 자원 입대했고 결국 넓은 완충지대 뒤 책상 의자에 앉아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는 곳에서 러시아 점령지 깊숙숙한 곳까지 출격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네메시스가 무엇을 해냈는지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기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탱크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것과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메시스 드론과 그보다 더 최신 기종인 뱀파이어, 카잔 같은 드론들은 4개에서 8개의 로터가 동시에 회전하여 상당한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쿼드코터 또는 헥사코터입니다. 네메시스는 내모터 간 거리가 1m를 훨씬 넘을 만큼 큽니다. 전쟁 초기에 적을 향해 카미카제 공격을 하도록 개조된 상업용 비디오 드론과 비교하면 네메시스는 실제로 그에 맞는 사양을 갖춘 전용 공격 플랫폼입니다. 이 항공기는 프레임 아래에 장착된 외부 현수 장치에 약 25파운드의 폭발물을 탑재합니다. 투하 메커니즘은 간단하게 설계됐으며 각 탄약은 잠금링이 있는 스트랩으로 고정됩니다. 조종사가 투하를 작동시키면 잠금 장치가 해제되고 링이 떨어지면서 탄약이 낙하합니다. 실제 탄약은 견고한 표적에는 2개의 대형 폭발물로 경장갑 차량이나 인원에는 최대 8개의 소형 탄약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성에서는 대전차 지뢰도 탑재할 수 있어 드론이 원격으로 도로나 차량 이동 경로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기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해진다면 그 대전차 지뢰는 여전히 뛰어난 공중투하 폭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러시아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부영 전차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의 속도도 놀라운데 탑재 중량에 따라 최고 시속 40에서 50마일, 약 64, 8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더 무거운 적재물은 속도, 사거리, 기동성이 모두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작전 관리에서는 치명적인 공격력과 빠른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드론의 항법 자체는 GPS와 위성 연결 시스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언급한 스타링크 통합이 통신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고대 여폭 COFDM 무선 링크를 사용하여 이동식 스타링크 지상국이나 근처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또 다른 드론, 즉 모선 드론에 연결합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임무는 주로 밤에 수행되는데 열화상 촬영이 어둠에서 열 신호가 더 뚜렷뚜렷하게 나타나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는 기본적으로 흑백 열화상 이미지를 통해 전장을 관찰합니다. 따뜻한 엔진이나 사람은 밝은 흰색 형태로 보이고 차가운 들판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갑차, 지휘소 또는 은폐된 채 숨어있는 병사 집단을 식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해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눈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 훈련이 매우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훈련생들은 열화상 및 야간 투시 장비를 사용해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서 위장된 표적과 은폐된 위치를 식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상 요원들은 첫날부터 폭발물 취급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실제 탄약을 소형 항공기에 장착해야 하며 이 항공기들이 지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지상 요원으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조종사 쪽에서는 놀라운 인재풀을 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게이머들입니다. 빠른 움직임을 위해 필요한 손과 눈의 협응력 덕분에 1인칭 슈팅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드론 조종석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촉각 피드백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서 드론 조종의 기본 플랫폼으로 콘솔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임무가 제대로 진행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드론이 고도로 상승하고 열화상 피드가 활성화됩니다. 항법사가 정보 패키지에서 목표 좌표를 식별합니다. 조종사는 드론을 목표물 위로 이동시키고 고도, 속도, 바람을 고려해 투하 탄도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은 정확한 순간에 탄약의 트리거 중 하나를 단순히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폭발물이 떨어지고 드론은 멀리 날아가며 그 드론이나 혹은 다른 드론이 피드에서 명중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임무를 위해 재정비합니다. 발사부터 명중 확인까지 전 과정이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백 마일 떨어진 안전한 사무실에서 조종사들이 밤새 임무를 수행하면 한 번의 교대 근무 동안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지상요원 교대가 이어져도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전선 근처에 직접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새로운 양상입니다. 참호 돌파도 아니고 전차 대열도 아닙니다. 임무들은 야간 교대 근무 중에 화면으로 전달되고 조이스틱 조종사가 실행하며 적의 포격에 노출될 위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가진 의미는 단 한 번의 인상적인 임무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핵심 전략적 이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간 모스크바가 가장 효과적으로 쓴 도구 중 하나는 인명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내 전술식 돌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는 대규모 보병 돌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 진지를 숫자의 힘으로 압도하려는 전략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감수하면서 조금씩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가 그 전략을 버틸 인구 규모를 갖고 있어 효과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술과 그것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그 주제 관련 영상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러시아 경제와 엄격한 정치가 원인이라는 주요 이유와 생생한 통계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크라이나가 드론 함대를 전면적으로 운영하면 러시아의 주요 강압 수단 중 하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드론 부대를 포격으로 드론 부대를 소모시킬 수 없고 포병 사거리 밖의 조종사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인명피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12 네메시스 연대는 이미 대규모로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부대는 202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어 특정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보급로를 교란하며 포병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깊이 침투해 고가치 표적을 제거하고 러시아 방어선 뒤에서 안전하다고 여긴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초까지 이 부대는 1만 회가 넘는 전투 출격을 수행했습니다. 그 임무들로 인해 1000개 이상의 표적이 확실히 파괴되었고 5500개 이상의 표적이 손상되었습니다. 드론만을 이용해 2000개가 넘는 지뢰가 원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만 연대는 100개가 넘는 장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이 부대는 첫 만회의 출격 동안 1000건이 넘는 표적 파괴를 공식적으로 보고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전의 규모와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포병이 이 연대의 주요 초점이었으며 그 수치가 이를 반영합니다. 2024년 초부터 412 네메시스 연대는 러시아 곡사포와 대포 2500문을 타격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주요 간접 사격 능력, 즉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방어 진지를 소모시켜온 바로 그 무기 체계를 상대로 한 끈질기고 체계적인 작전입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타격은 러시아 방공망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공기와 미사일로부터 군을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만 네메시스는 토르 대공 미사일 시스템 2대, 북후 발사대 1대와 그 레이더를 파괴했습니다. 한 달간의 작전으로 러시아의 손실은 8천만,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연대는 러시아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도 계속 고안했습니다. 2025년 초 네메시스는 실험적인 1만 달러짜리 요격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의 샤이드와 게르베라 공격 드론 60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이것은 드론을 사냥하며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없습니다. 참고로 샤이드는 한 대당 약 15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교환비는 거의 터무니없습니다. 2년 이체한데요. 그 부대는 대대에서 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점령지에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대한 모든 확인된 공격 중 약 20%를 차지했고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적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조용히 병행해서 구축해온 어떤 것과 연결됩니다. 전체 드론 생태계가 마치 경쟁 게임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는 드론 군단 보너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전장에서 확인된 전과에 대해 특정 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적 병사를 제거하면 6점을, 탱크를 손상시키면 20점을, 파괴하면 40점을, 그리고 이동식 로켓 시스템을 제거하면 구경에 따라 최대 5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수들은 600마일에 달하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그 순간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위협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점수는 새로운 장비나 탄약 보충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드론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점수 획득으로 각 드론 부대는 현장에서 가장 흔한 표적과 러시아의 방어 방식에 맞서는 자신들의 전술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울 수 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 직접 설명했듯이 우리는 보병 제거 시 획득하는 점수를 2점에서 6점으로 늘렸고 그 결과 한 달 만에 제거된 적의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숫자 하나만 조정해 우크라이나는 보병 제거율을 2배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비도, 새로운 전술도, 새로운 명령도 없이 단지 보상 체계를 바꾼 것뿐입니다. 이 포인트는 우크라이나가 만든 브레이브1이라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시스템에서 직접 사용됩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군사용 아마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자르의 세드로와 같은 최상위 성과를 내는 분대는 16,000점이 넘는 포인트를 모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수백 대의 FPV 드론과 수십 대의 더 무거운 폭격 드론을 구매할 수 있는 양으로 모두 각 부대원들이 자신들의 작전 구역에서 효과적인 장비를 직접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타링크 기반 원격 전쟁 모델과 관련된 이유는 단순히 포인트 때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보여주고 보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확인된 격파는 포인트를 받기 위해 영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시에 지금까지 구축된 것 중 가장 포괄적인 드론 전투 작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과정은 자연스럽게 전체 부대에서 최고의 조종사를 드러나게 합니다. 실력은 측정 가능해지고 재능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조종사들, 즉 새벽 2시에 점령지 상공을 열화상 장비를 단 폭격 드론으로 비행하며 한두 번 만에 지하실 출입구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이들은 식별되고 육성되며 더 나은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격 조종 모델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조종사들은 전방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고 여러 다른 구역에 배치된 지상 승무원들과 교대할 수 있으며 한 대의 항공기가 재충전하는 동안 새로운 드론에 다시 투입되어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임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시스템으로 최고의 조종사가 선정됩니다. 스타링크 통합은 그들이 살아남아 계속 점수를 획득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상 승무원들이 드론 준비, 탄약 관리, 발사장 운영을 담당합니다. 원격 모델 덕분에 그들의 노출은 크게 줄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효율성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작전 구역을 만들어냅니다. 숙련된 원격 조종사는 항공기를 정비하고 그 지역을 지키는 전방팀만큼만 유능할 수 있습니다. 최전선의 병사들은 드론 때문에 쓸모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격 작전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버팀목입니다.
지상군이 견고한 방어 진지를 유지할 때 그들은 원격 조종사들이 교대로 연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방 발사 거점을 만듭니다. 이러한 거점이 더 앞으로 나아가거나 지상군이 원래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 원격 드론 작전의 범위도 그에 따라 확장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병사들의 전투와 원격 타격 능력 사이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각각이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것 중 개념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탈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개념은 원거리 교전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폭격기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고도에서 목표물을 타격해왔습니다. 포병은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순항미사일, 장거리 유도탄약, 그리고 항공모함 기반의 공격기까지 보유해왔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아군을 직접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목표물에 탄약을 투하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으로 새로운 점은 규모, 비용, 그리고 반복 속도입니다. 순항미사일 한 발은 100만 달러가 넘게 듭니다. 네메시스 드론은 그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며 대규모 정비전까지 20회 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F-35 출격은 인프라, 훈련된 조종사, 공급망, 그리고 수년에 걸친 조달이 필요합니다. 스타링크가 장착된 중폭격기는 우크라이나 국내 스타트업이 조립할 수 있고 펌웨어 패치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설계 개념이 테스트된 후 몇 주 만에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원격 전투가 분대 수준까지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최초로 현실에서 대규모로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민수용 기술에서 가져온 하드웨어, 임기응변식 통합, 앱을 기반으로 한 게임형 보상 체계로 이를 실현 중입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군대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작업장에서 한 달에 2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나라가 효과적인 타격 범위를 3배로 늘리고 전선에서 90마일 이내에 러시아 장갑차의 안전한 집결지를 차단할 수 있다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최고의 조종사를 식별해 보상할 수 있다면 자원이 충분히 지원된 나토군의 성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위성 영상과 FPV 및 장거리 드론의 조합으로 제공되는 지속적인 감시 통로에 접근할 수 있고 24시간 내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배치된 전체 승무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차량 호출을 배차하듯 탐색 경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이 미래의 초기 버전을 먼저 겪고 있습니다. 시골 어딘가의 멋진 사무실에서 몇몇 남자들이 델 모니터 2대 앞에 앉아 러시아 병사들을 제거하며 최고 점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면 전쟁 방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쾅.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러시아를 겨냥해 준비한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을 즉시 끝내기 위해 천재적인 3단계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 혁신 전략가들이 고안한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본토 안에서 러시아의 급소를 타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주요 이점들 중 일부도 빼앗아갑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으로 러시아를 어떻게 무력화시킬지 공개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 집중합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영원히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이것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3단계 계획 중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 글에서 민간인과 인프라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전략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시간으로 100%의 공중 위협을 식별하고 미사일과 드론의 최소 95%를 요격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시작하며 방공망을 우선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그리고 유도폭탄은 푸틴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들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9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푸틴 침공 후 월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91발의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총 158발의 미사일, 약 5,500발의 유도항공폭탄, 그리고 6,000대가 넘는 공격 드론을 발사한 공습의 일부였습니다. 푸틴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점점 더 잘 달성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1월 말에는 12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정전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군사 목표보다 민간인을 더 많이 겨냥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56,55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15,17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1,37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유엔이 확인한 사상자 수에 불과합니다. 이 사상자들이 모두 공습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폭탄이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 도시 위로 쏟아지기 때문에 공습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중공격 대응 계획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 계획이 완료되면 3단계 전략 중 1단계가 끝난다고 설명합니다. 4단계 소형 방공 시스템 구축과 요격수단 합충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페도로프는 중요한 조직 개편이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영공이 차단되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덧붙입니다. 요격수단에 대한 언급은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공격형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해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수행하는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자원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샤헤드형 드론은 러시아가 제작하는데 약 35,000달러밖에 들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그보다 5배 또는 10배나 비싼 방공 미사일을 낭비하고 싶은 표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샤헤드형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드론보다 제작 비용이 적게 드는 무기를 사용하는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는 드론 군집을 투입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에 입히는 피해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요격 드론의 등장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가 요격 드론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으며 현재 이 드론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발사체의 30%를 격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게 대량 생산 가능하며 우크라이나는 한 대당 3,000, 5,000달러만 지출합니다. 즉 샤이드형 드론을 격추하는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 내 목표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35,000달러의 손실을 줍니다. 이것을 수천, 수만 대의 파괴된 샤이드 드론에 곱하면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에 큰 타격을 입히는 셈이 됩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3단계 전략에 대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단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늘이 지켜지고 이상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사체를 95% 요격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지상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군인들은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주어진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하는 모든 땅마다 러시아가 병력과 장비를 소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치명적인 방어가 강력한 공격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러시아를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러시아를 지상, 해상, 사이버 공간에서 완전히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 페도로프의 주요 관심사로 그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최전선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영웅심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적은 우크라이나 땅 1km마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는 평방 킬로미터당 156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평방 킬로미터당 200명 이상의 점령군 사살입니다. 페도로프가 선언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X명의 군인을 보유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평방 킬로미터당 X 이상을 파괴한다면 러시아 전체 군대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 달성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4,831 평방 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수치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푸틴이 평화 협상을 위해 애쓰면서 러시아는 실제로 점령하지 않은 영토도 점령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사실로 본다면 2025년 러시아의 평방 킬로미터당 사상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약 41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숫자를 4,831로 나누면 평방 킬로미터당 거의 86명의 러시아 병사가 사상당한 셈이 됩니다. 페도로프는 그보다 2배가 넘는 비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2026년 초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월 20일에 발표된 ISW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 1일부터 2월 19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572 평방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ISW가 2월 20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50일간의 전투 동안 러시아가 하루에 11.44 평방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셈입니다. 그 수치에 1월에 31일을 곱하면 354.64km가 됩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월에 31,68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러시아의 1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 비율이 이제 89.3명에 달합니다. 2025년에 비해 큰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페도로프가 원한 일, 제곱킬로미터당 200명 사상자에 가까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곧 공개할 작은 반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00이라는 숫자를 러시아에 가해야 할 소모율로 지칭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00명까지는 평방킬로미터당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최소한 늦춰질 것입니다. 야심찬 목표를 갖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인력 측면에서 푸틴의 침공이 러시아에게 너무 큰 대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인력 문제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모집 활동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지난 3개월간 잃은 병사보다 적게만 모집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달 약 3만 5천 명의 병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우크라이나 자체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3만 1,680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즉, 한 달에 3만 5천 명을 모집한다는 건 러시아의 모집 인원이 손실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반전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서 항상 한 발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방금 공유한 수치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은 31,680. 이 실제로 2026년 1월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사망자 수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전장에서 완전히 제거된 병사들입니다. 끝난 거죠.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자와 전쟁 포로로 잡힌 병사들을 포함한 다른 사상자를 더하면 러시아의 사상자 수는 실제로 한 달에 약 4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 숫자를 아까 우리가 공유했던 계산에 대입해 봅시다. 만약 러시아가 1월에 확보한 354.64제곱킬로미터를 위해 4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면 우리의 평균치가 맞다는 가정하에 러시아의 실제 사상자 비율은 제곱킬로미터당 112.7명에 달합니다. 아직 페도로프의 목표인 200에는 못 미치지만 많이 근접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2026년 내내 러시아군의 파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면 제곱킬로미터당 200명의 사상자라는 야심찬 목표가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러시아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네메시스 대대 참모장인 아르템 벨렌코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이미 러시아 병사들을 쓸어버리고 있는 드론이 가득한 방어선, 즉 치명적인 살상구역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이 살상구역을 25km가량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우리 진지에 도달하려면 25km를 걸어 완전히 지쳐 있어야 한다고 벨렌코프는 유렉티브에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살상구역에서 1km라도 더 걸을수록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발견하고 요새화된 진지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이 살상구역에 들어오는 러시아군 대부분은 이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살상구역을 더 넓고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평방킬로미터당 러시아군 사상자를 200명에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조달 시스템 개선과 핵심 개혁 완성부터 데이터 기반의 훈련 및 지휘체계 전환까지 구체적인 해결책과 프로젝트 목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군사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 효율적인 부대, 데이터의 더 나은 활용, 더 빠른 조달로 이어진다면 이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자 한 명 한 명이 러시아에 금전적 손실을 안기며 종종 함께 발생하는 장비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갈래 전략의 세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몇 달 동안 해오던 일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박탈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페도로프 역시 러시아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 수당을 올리면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으려던 자원자들도 계약서에 서명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러시아는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됩니다. 러시아로 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면 푸틴의 침공을 지원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 군인 계약, 선전 활동에 쓸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표도로프는 말합니다. 러시아가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3단계 전략 중 세 번째는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정조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으로 전 세계에 석유를 판매해 전쟁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전쟁 자원이 크게 줄어듭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페도로프는 강력한 제재와 파트너들과의 협력, 그림자 선단 대응 전략, 해상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올바른 방향임을 강조합니다. 푸틴 침공 후 그림자 선단이 러시아 생명줄이 됐습니다. 제재로 부담이 커지자 푸틴은 노후 유조선으로 선단을 만들어 러시아가 수년간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그림자 선단 관련 수치는 불분명하며 이는 선단 특성상 당연합니다. 지난 12월 유나이티드 44 미디어는 그림자 선단이 1240척이 넘는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선박들이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해상 석유의 약 69%를 운송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의 등사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은 연간 870억에서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며 이 모든 돈은 크렘린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끊어야 할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그림자 선단을 파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과거 그림자 선단 선박을 공격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드론으로 지중해의 캔디로를 공격했습니다. 1200척이 넘는 선박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선박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의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된 유조선을 싸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선단 선박을 헐값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협력국들이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로 그림자 선단이 석유를 운송하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제재와 봉쇄는 도움이 되지만 러시아는 종종 선박의 국적을 바꾸거나 그림자 선단 선박이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숨기는 새로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이 두 가지를 빠르게 회피하곤 합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지적했듯이 개별적인 압류 사건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전체 선단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왕립합동부사연구소 RUSI의 서방이 유조선 판매로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그림자 선단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러시아 제재를 시행하면서도 선박 판매로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구축에 기여한 국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게도 진정한 변화는 서방이 그림자 선단에 대한 강경 발언을 실제로 뒷받침할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 긍정적인 조치들도 취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7개국은 그림자 선단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노르딕 발트 8개국도 이에 합류하여 그림자 선단 단속에 전념하는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루시시는 이러한 태스크포스가 그림자 선단 선박이 제재 없이 활동하고 이미 다른 해상교통을 위험에 빠뜨린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3단계 계획 중 처음 2단계를 완수하면 파트너들과 함께 그림자 선단 붕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압수와 허점 차단 캠페인은 러시아 석유 판매에 수십억 달러 손실을 초래해 2026년 예산 적자가 목표치의 3배에 달할 때 크렘린이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돈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하는 경제적 고통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타격을 줍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침공을 러시아가 군사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에서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공개합니다. 이제 3단계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 질문해야 합니다. 3단계 실행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페도로프는 텔레그램 게시글을 마치며 우크라이나가 야심찬 계획 실현을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첫째,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올해 최대 규모 국제 원조 발성을 위한 윈윈 협력입니다. 페도로프는 드론 구매, 군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급, 방공망 강화 및 기타 방위 시스템의 필요 충족이 실행 1단계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선단 관련 조치까지 더하면 푸틴에 반대하는 이들과의 협력 강화가 러시아를 더욱 약화시킬 것임을 이해하는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페도로프는 기술 주기마다 적보다 최소 10걸음 앞서 혁신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우크라이나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말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공격 명령마다 러시아를 찌르는 강철 호조로 변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모든 것을 정의해 왔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입히는 피해의 약 80%가 무인 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드론 계획으로 혁신을 방공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인 차량이 개발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점점 더 많이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셈법에 능해야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수록 러시아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델타 기반 이벌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이미 전장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다음 단계가 데이터를 결정적인 힘으로 전환해 더 많이 보고 빠르게 사고하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로 우크라이나는 공습 접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그림자 선단 선박 정보를 얻고 파트너들과 협력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성공 여부와 제곱킬로미터당 러시아군 200명 사상자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것이며 이는 세 단계 전략 중 두 번째 단계 실행의 필수적인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페도로프는 명확한 혁신적 계획을 가진 인물이며 그 계획이 러시아 침공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페도로프의 계획, 특히 혁신과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자르 그룹은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바라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평범한 지하실에 숨겨진 채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헤드램프를 쓰고 일하는 동안 인두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군대를 제어할 회로기판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핵심 부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 부품 하나당 단 $500밖에 들지 않습니다. $500짜리 드론을 사용해서 4,500만 달러짜리 T-90M 프라리브 전차나 2억 달러짜리 S-400을 성공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 시스템은 교전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전 세계 어떤 군대도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전략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드론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부품은 일반적으로 해외,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수입 부품 의존은 우크라이나 전체 방위 공급망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품의 생산을 국내로 이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다시 한번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러한 발전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며 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산 부품 없는 드론을 추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 군대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역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혁신만큼 규모와 속도를 자랑하는 군사 발전은 거의 없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는 총 3,000에서 5,000대의 드론만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에는 그 수가 220만 대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약 450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치로 보면 불과 3년 만에 900배의 성장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제조 기적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전략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드론 부품이 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은 드론 조립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부품을 중국 업체들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키이우는 DJI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전 세계에서 생산한 매빅 쿼드콥터의 60%를 구매했습니다. 매빅은 민간과 군사, FPV 용도 모두에서 업계 표준 쿼드콥터입니다. 그리고 DJI 드론 시리즈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최대 90%와 전 세계 소비자 드론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체 드론을 제조하려는 해외 기업들 또한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mpany Limited에서 생산하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중국산 부품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생산하는 과정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중국은 15.5파운드를 넘는 장거리 드론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 조치들이 자국 드론의 전쟁 사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모스크바와의 무제한 협력 관계 하에서 반도체와 드론 엔진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중용도 기술을 계속해서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9월 1일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중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 즉 비행 컨트롤러, 카본 프레임, 모터, 무선 모듈, 내비게이션 카메라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때까지 올렉스 C 그래빈에 따르면 드론 부품의 국내 생산업체는 없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빈은 현재 우크라이나 최대 드론용 전기 모터 생산업체인 모터지의 CEO입니다. 2023년부터 모터지는 시제품을 만드는데 7개월이 걸렸고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2025년 말까지 모터지의 생산량은 한 달에 10만 개에 육박했으며 대부분은 FPV 드론과 최대 15인치 프레임이 필요한 약간 더 큰 광섬유 드론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터지만이 국내에서 드론 부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우크라이나 회사는 아닙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즉시 미국, 특히 유럽 파트너들에게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전 세계 드론 부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드론 부품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유럽 업체들도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제한된 공급과 더 높은 가격입니다. 부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해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제재가 시행된 이후 일부 부품 가격이 3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모터의 경우 그래빈은 EU에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브랜드는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체 모터 생산을 현지화하고 싶어하는 세 나라의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계획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그는 2025년 8월 CF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터지는 자체적으로 모터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자석이나 전압 테스터와 같은 부품들은 여전히 주로 중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기업은 광섬유 케이블 유도 FPV 드론 제조업체 하스타입니다. 하스타는 라틴어로 창이라는 뜻입니다. 하스타는 광섬유 케이블의 스풀과 케이싱을 3D 프린터로 제작합니다. 이 케이블은 우크라이나산 가이드를 통과하며 모터 부착 장치로 개조되어 케이블이 좌우로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타자기의 렉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스타의 창립자인 안드리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생산도 열화상 장비, 컨트롤러, 모터, 프레임도 개발 중이며 현재는 카메라는 없지만 곧 카메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FPV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는 물론 회로기판입니다. 회로기판은 항공기의 중추신경계 역할을 합니다. 이 회로기판들은 비행 안정화, 전력 분배, 고속 데이터 전송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관리합니다. 이 회로기판들은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며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에서 오는 센서 데이터를 처리해 모터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드론이 균형을 유지하고 조종사의 명령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FPV 드론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다른 부품들처럼 이 회로기판들도 보통 중국에서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해 이 회로기판 생산 회사 중 한 곳이 미국 국방부의 수익성 높은 드론 우위 확보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에 열리는 첫 번째 단계인 미국 국방부의 테스트에 초대된 25개 회사 중에서 2개의 우크라이나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테스트 후 11개 회사를 선정했으며 그중 우크라이나 디펜스 드론테크 코퍼레이션도 포함됩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 회사인 제너럴 체리라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제너럴 체릴은 한정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 회사인 제네럴 체릴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울었죠? 노비파종 체릴은 잠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로처 통해 천정탑 충원 내고 분조골입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 회사인 제네럴 체릴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어 제서덩 서무 대문고는 니어메러 우롭정은데 테스트에 참가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 회사인 제네럴 체릴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토기오가 무다. 이런제 종중자과의 도만정체 이런 거죠. 정조머라 테스트에 참장호 천정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 회사인 제네럴 체릴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자고의 점정로고 비런과디는 전정로 포개들의 포켓찜정 다른데 제네럴 체릴은 템벅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 회사인 제네럴 체릴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제스트에 참가한 포교가 무다. 제너럴 체릴은 챔종 푸게바주 못함과 핌곡되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분은 포켓푸적 한계 이는 통견성이다. 이런 제 종종 타과의 다작의 관정거부 있도내다. 제엠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충곤고기의 봉급에서 니런 차탐한데 드롱 신거간 투격곡처 이래 주겜에서 한종되지 이lok하서 김연가시 이렐 타지가고 이래 주겜에서 타는 고는 동여고 피오민한 쪽에 조금유다. 제스트에 참가한 푸교가 무다. 제너럴 체릴은 중문배다 이르고 신보 동교계 하종계. 제너럴 체릴은 진중과 푸게무러 켰습니다. 지분은 두개 푸자가 일엉 처총여고 설원더고였습니다. 전면 사고의 저천고보는 종종 처과의 농비다 무대어 여고 도마지게 오지는데 정령 타고의 타격액과 종명과 정상현적의 휜정조고 저의 미를 제가 푼 반동기다. 저의 미를 제가 푼 반동미다. 종명과 판동마고 동영계입니다. 초교이더라고 종명과 감정이다. 종명과 동점오고다. 정영고 창고했습니다. 정면 타고의 다저고 지분은 털은정갑니다. 정명과 청점오고입니다. 종영과 변정이다. 잠정 주짐진고 이를 타겠습니다. 주경차고 정령과고 털은정갑니다. 충정겨고 중명고 창거에겠습니다. 종영과 감정이다. 잠정 주림진고 이를 타겠습니다. 중명과 감정이다. 중경가고 청정어고입니다. 중명과 감정이다. 종영과 종명과고 종명과고 종명과 감정이다. 중명과 감정이다. 중명과 감정이다. 중명과 감정이다. 총정어고입니다. 중명과고 정영과 풍명계입니다. 종명과 동정어고입니다. 종명과고 충명이도는 잠정창 두고 판정겁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또 다른 우크라이나 회사인 제너럴 체릴은 중명과 공정이다. 중명과 공정오고입니다. 종영과고 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1개 회사에는 미국 8개사와 영국 2개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대규모 제품 주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펜타곤은 첫 번째 테스트 이후 향후 5개월 동안 군 부대에 전달될 예정인 3만 대의 일회용 공격 드론에 대해 총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 회사가 선정된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개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 국제 무대에서 이러한 기술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비롯된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개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드론 부품 제조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드론 제조 업체들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게 있어 주요 적대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 데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취약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방 드론 제조업체들 역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제재와 수출 제한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중국은 미국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데오가 대만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 대한 드론 배터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금지로 스카이데오의 생산 능력이 크게 줄었고 회사는 2025년 봄까지 러시아산 배터리를 써야 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미국산 드론도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드론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여러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서방 전체의 다양한 무기 체계에 걸쳐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큰 전략적 취약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히토류 정제와 자석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1908개의 무기 체계에 걸쳐 8만 6개의 부품, 이 베이징이 통제하는 자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 덕분에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으며 수출 허가와 제한을 통해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잠수함, 정밀 유도 미사일과 같은 핵심 자산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응해 2025년에 도입된 새로운 중국의 규제는 수출에 대해 허가를 요구합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중국 기술이나 소재를 사용하는 외국산 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갈륨과 같은 핵심 원소의 가격이 급등했고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방위 산업체의 생산 중단 가능성까지 초래했습니다. 펜타곤 국방혁신단에서 군사용 드론 승인팀을 이끄는 트렌트 에멘케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드론 산업을 1년 동안 멈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방 국가들에게도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이 계속되면서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 유가가 약 60, 7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로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같은 방위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다른 주요 자재의 공급 차질 역시 가격 상승과 공급 혼란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즉 주권의 중요성, 특히 핵심 자재 공급에 대한 주권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산 드론 부품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임으로써 단순히 혁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회복력과 러시아를 상대로 끝없이 맞서 싸울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혁신을 막을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아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는 최신 군사 뉴스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설명합니다. 채널 구독으로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500달러 FPV 공격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저항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의 MIM-104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같은 고급 시스템이 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 현대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것은 바로 이런 저렴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무기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압도합니다. 인구 규모, 공군이나 해군 또는 제조 능력 등 어떤 면에서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쯤 러시아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작 500달러짜리 FPV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열세에도 계속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로버트 브로브디 소령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 사상자의 90% 이상 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명만이 아닙니다. 500달러짜리 드론은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자산들도 대거 파괴했습니다. 12억 달러짜리 S-400 트라이엄프 방공 시스템이든 450만 달러짜리 T-90M 전차든 3억 달러짜리 베리아프 A-50 메인스테이 조기경보 통제기든 상관없습니다. 1억 달러짜리 투폴레프 TU-22 M300 파이어 전략폭격기든 40만 달러짜리 스캣 450M 고급 정찰 드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살인자들 앞에선 모두 위험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의 500달러짜리 드론들.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부족이라는 약점을 어느 정도 상쇄해 전력 격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포탄과 인력 모두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전선의 병사들은 값싼 중국산 드론을 개조해 즉석 폭격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혁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펜스 드론의 창립자인 이그나트 보야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라를 500달러짜리 드론이 구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수만 대의 장비와 수십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의해 타격을 입고 전투에서 이탈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 저렴한 무기들이 훨씬 더 비싼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전력 증폭 효과는 양측 모두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PV 드론은 원래 날아다니는 카메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또한 정밀하고 빠르며 기동성이 뛰어난 타격 시스템으로 조종사가 가상현실 안경을 사용해 드론 조종석에 있는 듯한 효과를 느끼며 조종합니다. 이 조종 시스템은 조종사가 매우 복잡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목표물을 추격하거나 벙커 입구나 T-90M 전차의 차체와 포탑 사이의 틈과 같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의 전장 내 효율성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목표를 파괴하는 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생산을 산업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대부분 동안 뒤처졌던 러시아는 적어도 생산 측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따라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러시아는 하루 약 19,000대 FPV 드론, 즉 연간 약 700만 대 미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전선 양측 모두 교전국들은 드론 시스템의 수와 위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듯이 전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드론 부품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산 부품 없이 드론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전체에 매우 중요한 발전입니다. 브로브디가 말했듯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위험을 고려하면 주요 과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부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제조업체의 강점은 이미 수입 대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혁신은 모터와 회로 기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과 개발자들은 드론 제조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드론 주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현재 중국만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보야킨에 따르면 2023년에 우크라이나 방위 드론이 생산을 시작했을 때 모든 부품이 중국산이었습니다. 1년 안에 탄소 프레임과 안테나의 생산도 현지화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하루에 최대 15,000개의 안테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화 규모와 축적된 경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까지 이 회사는 생산 범위를 비행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무선 모뎀, 그리고 영상 전송 시스템까지 확장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이제 우크라이나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리아키는 FPV 드론 카메라 생산을 위한 기술이 이미 유럽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회사는 유럽 부품으로 제조하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회사로부터 카메라를 구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꾸준한 점진적 생산 현지화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한 걸음씩 기술적 독립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방위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독립적이고 궁극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이점만이 아닙니다. 방위 주권은 만약 언젠가 이 갈등을 끝내기 위한 진지한 평화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한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이자 군사고문인 파블로 폴리사 대령의 말처럼 우리가 수입한다는 것은 곧 의존한다는 뜻이고 어떤 의존도 약한 입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파트너 의존도도 포함됩니다. 저비용, 대규모 확장이 가능한 드론에 관해서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돕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렇게 유지될 것입니다. CNAS 국방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테이시 패티존이 최근 인정했듯이 우리 미국은 정말 뒤처져 있습니다. 여기 드론들은 품질이 낮고 DJI보다 비싸며 우리는 당장 그런 드론을 생산할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파트너들로부터 일부 드론 지원에 의존할 수 있으며 약속과 공동 생산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들이 비용 면에서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드론과 경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제1차관 이반 하브릴류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매달 최대 20만 대의 FPV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드론 전력을 계속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데니스 슈미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경쟁하려면 그 2배인 월 40만 대의 무인 시스템을 생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매달 약 1만 대의 드론을 잃고 있으며 성공적인 타격을 위해서는 약 34대의 FPV 드론이 필요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국의 드론에도 거의 확실하게 수많은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불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공급망 혼란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에 똑같이 취약합니다. 사실 중국이 드론 부품 시장을 워낙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중국산 드론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조차 논란이 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방위 드론 업체들은 드론용 카본 프레임을 제작하지만 대부분의 카본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입니다.
드론을 구동하는 배터리 역시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리튬과 히토류 금속 같은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드론 산업 전체가 여전히 리튬이엄, 네오디듐 자석, 내비게이션 칩, 열 센서 등과 같은 중요한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의 공급은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위원회에 따르면 이 협회 회원사들 가운데 국내 최대 업체들을 포함해 단 5%만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회원사 중 28%는 대만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0%는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런 명백한 전략적 취약점을 방치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FPV 드론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있어 생존에 필수적인 만큼 핵심 부품의 취약한 공급망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위험을 줄이려면 최대한 공급을 현지화하고 나머지는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미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드론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산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스네이크 아일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중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내 드론 부품 생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집중적인 노력, 그리고 투자를 잘 보여주는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우크라이나 파트너들도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탈중국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 우호적인 국가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프렌드 슈어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의 핵심 원자재법은 EU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러한 원자재의 자체 채굴 및 가공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은 드론 현지 생산에서 우크라이나의 창의성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방위주권 성장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무기 체계들이 $500짜리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점점 더 많이 파괴되고 있고 중국을 통해 생산량에 간접적으로 행사하던 통제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더 걱정하는 점은 그의 FPV 드론 조립 라인도 다른 나라들처럼 어쩌면 더 심하게 중국산 부품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덕분에 여러 허점과 비공식 거래로 대부분의 전략적 위험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드론 생산은 큰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큰 공경에 처한 러시아인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러시아 군대 붕괴 제거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